선배님, 은퇴하려면 얼마쯤 있어야 그럭저럭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40대, 50대는 물론이고 요즘엔 30대 직장인 후배들도 종종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럭저럭이라는 기준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천차만별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 말로 얼버무릴 수는 없죠. 결국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나는 매달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생활비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장수 리스크 같은 요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질문에 정확히 숫자로 대답해 보려 합니다. 얼마 있어야 그럭저럭 살 수 있냐고요? 그 답 지금부터 함께 뜯어보시죠. 2. 본론 은퇴 후 삶을 위한 현실적인 자산 기준. 1. 은퇴 후 월 지출 평균 얼마일까? 통계청의 2024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50만 원, 2인 가구는 약 250만 28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이고 지역, 라이프 스타일, 의료비, 주거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죠. 대체로 그럭저럭 중산층처럼 살기 위한 기준을 잡으면 1인 가구 월 18만 200만 원, 2인 가구 월 28만 300만 원 정도를 현실적인 선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1인 가구 연 2,400만 원, 2인 가구 연 3,600만 원. 이 자산 총액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인 은퇴 설계에서는 4% 룰이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됩니다. 쉽게 말해 연간 생활비의 25배 정도가 있으면 은퇴 후 자산을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연 2,400만 원 지출 자산 약 6억 원, 연 3,600만 원 지출 자산 약 9억 원.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당이나 임대소득, 연금 등의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이 정도 자산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공적연금이나 부동산 임대료가 일부 보완된다면 총 자산은 더 낮아도 됩니다. 3. 국민연금 어디까지 보탬이 될까?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개인 평균 월 60만 원대, 부부 합산 평균 월 130만 원대. 따라서 이 금액이 전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면 필요한 은퇴 자산도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 필요하고 국민연금으로 130만 원이 들어온다면 나머지 170만 원 12개월 연간 2,040만 원만 자산에서 인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자산은 2,040만 원 25배 5억 1천만 원. 결국 국민연금 유무, 부동산, 기타 수입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자산은 3억에서 9억 사이로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은퇴 자산 현실. 사례 1. 6억으로 시작했지만 예상 못한 비용에 당황했죠. 정진수 64세. 정진수 씨는 60세에 6억 원을 준비하고 은퇴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75만 원, 주거는 자가였기에 자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3년 차에 부인의 무릎 수술비 1,200만 원, 자녀 결혼 축의금, 예상치 못한 냉난방기 교체 등 지출이 몰렸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식비, 공과금이 꾸준히 올라가며 매년 생활비가 510%씩 늘었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6억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8억이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사례 2. 국민연금 덕에 3억으로도 버팁니다. 김말순 67세, 서울 은평구. 김말순 씨는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고 본인 명의의 10평짜리 원룸을 월 45만 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전세 보증금 1억 원, 본인 생활비는 월 150만 원 선으로 유지합니다. 국민연금과 월세 수입으로 거의 해결되니까 자산에서 꺼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총 자산은 3억 정도지만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료비만 걱정이죠. 사례 3. 자산은 많았는데 소비 습관이 발목 잡았어요. 박성호 62세, 경기 성남. 박성호 씨는 10억 가까이 자산을 갖고 은퇴했지만 골프, 외식, 여행 등 지출 습관이 유지되면서 5년 만에 4억을 써버렸습니다. 젊을 때처럼 쓰다 보니 금방 줄더라고요.
심지어는 투자한다고 주식에 넣었다가 손실도 났고요. 지금은 소비 습관을 줄이고 남은 자산으로 최소 20년은 버티기 모드로 바꿨다고 합니다. 4. 결론 그럭저럭 살기 위한 진짜 기준. 얼마 있어야 그럭저럭 산다는 질문엔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면 조금은 뚜렷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준 생활비를 정하라. 1인 가구는 18만 200만 원, 2인 가구는 28만 3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따져라. 국민연금, 임대료, 이자, 배당이 있다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도 된다. 변동 비용과 돌발 비용을 고려하라. 의료비, 인플레이션, 가족 지원 등의 지출은 반드시 여유분으로 반영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 한 줄 요약. 금액보다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자산이 얼마냐 보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강정민 은퇴 설계사. 앞으로 자산을 쌓아가든 줄여나가든 중요한 건 내 생활비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안심의 첫 걸음입니다. 5. 은퇴 자산의 숫자를 넘는 진짜 전략 전문가 3인의 조언. 은퇴 설계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를 측정하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자산의 흐름, 리스크 관리,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래는 실제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조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 숫자를 만들어야 한다. 김하늘 CFP 국내 20년 차 은퇴 재무설계 전문가. 가장 흔한 착각은 남들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는 10억 있다더라. 친구는 6억으로 은퇴했다더라라는 말에 휘둘리죠. 그런데 은퇴는 정말 철저하게 개인 맞춤이어야 합니다. 김하늘 CFP는 모든 은퇴 설계의 시작은 자기 생활비 정확히 알기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은퇴 후 늘어날 수 있는 의료비, 줄어들 생활비 항목 등을 감안해 은퇴 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이나 주택 임대 수익 같은 고정 수입이 있다면 35억만으로도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며 단순한 자산 총액보다는 현금 흐름 기반의 자산 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은퇴 후엔 숫자보다 감정이 흔들립니다. 윤서진 은퇴 심리상 담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보다는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은퇴 후 어려움을 겪습니다. 윤서진 상담사는 막연한 불안감이 은퇴 후 재정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7억 있어도 매달 돈이 나가는 걸 견디지 못해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갑자기 소비를 과도하게 줄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손으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분이 많아요. 지출이 보이고 연금이 언제 들어오고 자산이 얼마나 남는지가 눈에 보이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숫자의 명확화가 심리 안정의 핵심이라는 조언입니다. 리스크를 설계 안 하면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조민호 자산관리사. 많은 은퇴자들이 78억이 있어도 의료비, 자녀 지원, 사기, 투자 손실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비하지 못해 고꾸라집니다. 조민호 자산관리사는 은퇴 이후의 리스크 3대장으로 다음을 꼽습니다. 예상 못한 건강 문제, 자녀의 돌발 지원 요청 결혼, 주택자금, 잘못된 투자나 사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그는 4개의 버킷 자산 항아리 전략을 제안합니다. 생활비 버킷, 13년치 생활비는 예금, CMA 등 안전한 곳에. 예상 지출 버킷, 차량 교체, 의료비 등 예측 가능한 큰돈 준비. 수익 버킷, 배당주, ETF 등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 유산 장수 대비 버킷, 종신형 연금, 공적 보험으로 장수 리스크 대비. 자산이 많아도 분산이 안 돼 있으면 위기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산 구조를 나눠서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설계입니다. 6. 정리 숫자 심리 전략의 3박자. 은퇴 자산 얼마가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현실적 답은 이렇습니다. 항목 현실적 가이드라인. 은퇴 후 월 생활비 1인 가구 18만 200만 원 비아리인 가구 28만 300만 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개인 월 6,080만 원 비알 부부 합산 12만 140만 원.
은퇴자산 목표 총액 3억 9억 수입 구조와 생활비에 따라 달라짐. 안정적인 은퇴 구조 연금 흐름 비상자산 조합 설계. 마무리 조언. 은퇴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흐름을 만드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이어붙이는 과정이죠.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정확한 자산 총액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정확히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당신만의 그럭저럭이 정말로 가능한 은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숫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은퇴 설계의 진짜 시작입니다. 곧 닥쳐올 초대형 경제 재앙, 빚 없이 살 준비 안 하면 빈곤의 나락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경제 상황, 솔직히 예사롭지 않다. 뉴스나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이야기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세계 경제를 한번 뒤흔들었듯 지금 그보다도 3배 이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를 줄이지 않고 빚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계속 빚을 내서 살다가 어느 순간 큰 경제적 충격이 오면 그 순간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거다. 이 에세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무리한 대출과 그 이후의 비참한 현실. 첫 번째 사례로 50대 직장인 박 씨의 이야기를 해보자. 박 씨는 경제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월급이 나오고 있으니 당장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꽤 많은 대출을 냈다. 집을 한 채 더 사서 임대 수익을 올리겠다는 꿈도 꾸었고 차도 신차로 바꿨다. 그런데 2020년 이후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이자만으로도 월급의 절반 이상이 나가고 남은 금액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집 한 채를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퇴직 후에는 더 큰 문제에 봉착했다. 대출의 무서움을 제대로 깨닫게 된 박 씨는 말한다. 그때 조금만 덜 욕심 부리고 빚을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경제 위기는 한순간에 온다.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 김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도 경제 뉴스는 들었지만 자기 사업만 잘 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곧이어 물가 상승과 소비 감소가 겹치며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김 씨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카드 빚을 쓰기 시작했고 그 빚은 곧 대출로 이어졌다. 대출 이자가 매달 늘어나면서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결국 가게를 닫아야만 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한순간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타격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3. 검소한 삶을 택한 이들의 대비. 반면에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다. 60대 은퇴자 이 씨는 은퇴 후에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빚 없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활비를 줄이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았다. 새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차도 잘 굴러가는데 굳이 더 큰 빚을 지면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씨는 큰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도 최소한 집을 팔거나 빚에 쫓길 걱정은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는 거야. 빚 없는 삶은 그 자체로 마음의 평화를 줘. 위기를 대비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빚 없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적게 벌어도 빚이 없는 삶이 결국에는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준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대출을 적게 하고 소비를 줄여라. 남들은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욕심이 결국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비상금을 준비해야 한다. 경제 위기는 언제든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거나 하는 순간이 올 때를 대비해야 한다. 비상금을 미리 마련해 두면
그런 충격에도 조금 더 버틸 힘이 생긴다. 비상금은 월급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권장하는데 그보다 더 준비해 두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광고와 마케팅에 노출되면서 더 많은 소비를 유도당하고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작은 지출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큰 지출로 이어지고 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경제 위기가 다가올 때는 특히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하며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가 될 수 있다. 리먼 사태의 3배 이상이라니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빚 없는 삶을 준비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욕심을 버리고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 것이다. 다가오는 경제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법.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리먼 사태의 3배 이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이런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이 경제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1.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지출 관리.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지출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우리 대부분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 그저 소비를 늘리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의 경계를 모호하게 두고 산다.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준비된 지출 관리 능력이다. 예를 들어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안정적인 직장과 고소득의 안주에 소비를 멈추지 않았다. 월급이 나오니 매달 명품 옷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가 45세의 회사 구조 조정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그동안 준비된 비상금이나 자산은 없었다. 그때야 김 씨는 비로소 자신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보이는 것에 썼다는 걸 깨달았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정말 한순간이다.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정 파탄은 시간 문제다. 해법은 간단하다. 월급을 받든 자영업을 하든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저축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소비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과 잠시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비교적 안전하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다. 2.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제적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점검해 봐야 한다. 은퇴 후 혹은 큰 경제적 충격이 온 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운영하던 이 씨는 다가올 경제적 위기를 미리 대비해 작은 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면서도 투자를 병행했다. 그는 자영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해 만약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씨는 한 가지 수익에만 의존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경제가 흔들릴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취업이나 추가적인 기술 습득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이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내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위기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빚 없는 삶의 중요성.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듯 빚 없는 삶이다. 빚을 안 지고 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출을 통해 집을 사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런 대출이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대출이자 부담은 치솟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가장 좋은 예시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꿈꾸던 최 씨다. 최 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믿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월세 수익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월세 수익도 감소하고 대출 이자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결국 최 씨는 집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지만 이미 값이 떨어진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 씨는 빚이 있다는 건 위기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며 후회를 전했다. 빚은 우리 삶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재정적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그 빚이 불어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을 의미한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무리하며 검소한 삶이 진정한 안정이다. 이제 우리는 경제 위기의 경고가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고 빚을 없애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검소하고 현실적인 삶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박한 만족을 찾는 법이다.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서 충분한 행복을 찾는 것이야말로 위기 상황에서의 최선의 대비책이다. 지금 당장의 욕구를 절제하고 미래의 안정성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다가올 경제 위기 속에서 빚 없는 검소한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그 위기를 버티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아니 이번 달에도 또 마이너스야? 당신이 또 홈쇼핑에서 뭐 샀지? 애들한테 그만 좀 퍼줘. 이젠 우리 노후가 먼저야. 어느 퇴직자 부부의 거실에서 벌어지는 흔한 풍경입니다. 한때는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돈을 모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지만 정작 은퇴 후엔 사소한 생활비로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신혼 때도 아이 키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 전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런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은퇴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보이던 부부도 은퇴 후엔 생활비 문제로 감정이 상하고 대화를 피하다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 때는 이 정도로도 잘 살았어. 아직도 그 생각이야? 세상이 바뀌었잖아. 문제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생활비 갈등이 왜 이렇게 흔한지, 어떻게 대비하고 풀어가야 할지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전쟁 왜 생길까? 가치관의 충돌. 은퇴 전에는 맞벌이거나 경제활동을 하며 각자의 영역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지출이 한 계좌로 모이고 사용하는 방식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생활비 구조의 불확실성. 연금, 임대소득, 자산운용 등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들면서 예측 가능한 소비가 어려워져 매달 갈등이 발생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은퇴 후 여유 있는 삶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계획된 소비 없이는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이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 1. 남편은 연금, 나는 현실. 65세 박씨 부부의 갈등.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씨 65는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해 매달 연금 260만 원을 받습니다. 그의 아내 윤씨 63는 전업주부로 연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박씨가 퇴직 이후에도 연금이면 충분하다며 큰 고민 없이 지출하는 데 있습니다. 매달 식사 모임, 골프, 친구들과의 여행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윤씨가 아끼자고 하면 나도 평생 이랬잖아라고 맞받아칩니다. 윤씨는 반대로 식비, 공과금, 손주 용돈까지 일일이 계산해가며 지출을 조절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누가 더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죠. 해결 포인트. 연금 생활도 가계부 작성이 기본입니다. 부부가 함께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고정 비공과 금식비와 변동 비침이 외식을 분리해 예산을 합의해야 감정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당신은 왜 그렇게 퍼져? 60세 김씨 부부의 삼각 갈등.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씨 60는 남편과 함께 5억 원을 모아 은퇴했습니다. 부부는 월세 수입 60만 원과 국민연금 합산 21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의 잦은 지원 요청입니다. 딸이 아이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손주를 돌보러 다니고 사위가 일이 풀리지 않자 월세도 도와줬습니다. 김 씨는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라는 입장이고 남편은 우리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며 대판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해결 포인트. 은퇴 후의 자녀 지원은 도움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부부가 합의한 지원 한도를 정하고 감정보다 계산된 배려를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나는 아껴 사는데 그는 유튜브로 산다. 62세 이씨 부부. 인천에 사는 이씨 부부는 퇴직금과 예금 3억 원으로 은퇴했지만 자산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씨는 외식도 줄이고 옷도 할인품만 입지만 남편은 유튜브에서 본 건강식품, 골프 장비, 홈쇼핑에서 구매한 물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이미 있는 것을 또 사기도 했고 당신은 왜 맨날 참기만 하냐며 타박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최근엔 남편 카드 내역을 몰래 모니터링하고 서로 대화를 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해결 포인트. 소비 습관의 차이는 단순한 스타일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 생활비 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며 서로의 소비 이유와 심리를 공유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때론 유튜브 소비도 외로움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비난 대신 대화가 가능합니다. 은퇴 부부의 돈 다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공동생활비 계좌 운영. 수입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은 공동생활비 계좌로 이체해 식비, 공과금 등 공통지출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각자 자율소비용으로 분리해둡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로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월 1회 가계부 공유회의. 서로 지출 내역을 공유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은 필수입니다. 누가 더 아끼는가를 따지기보다 이번 달은 어디서 무리했는지를 돌아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감정보다 숫자, 느낌보다 계획. 돈 문제는 감정으로 풀 수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수치를 바탕으로 대화해야 책임 전가가 아닌 공동 문제 해결로 전환됩니다. 마무리하며 돈보다 무서운 건 침묵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여유보다 관계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생활비 때문에 서로를 탓하고 말문을 닫는다면 그건 진짜 위기입니다. 부부가 은퇴 후에도 생활의 동반자로 남기 위해선 돈에 대해 솔직히 말할 용기 그리고 함께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갈등은 누구나 겪지만 해결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글이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은퇴 후 생활비 갈등의 본질. 1. 은퇴 후 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 재설계 필요성. 은퇴 전에는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 정기적 수입이 존재했지만 은퇴 후에는 대부분 연금, 퇴직금, 금융자산의 인출 또는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전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소득보다 지출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져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직후 반드시 가계의 현금 흐름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월 고정수입 국민연금, 공적연금, 임대료 등. 월 최소 필수 지출 주거비, 식비, 건강보험, 교통비 등. 이 두 항목을 기준으로 생활비 한도를 설정하고 비정기적 지출은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부부의 소비 가치관 차이, 은퇴 후 더 두드러진다. 현역 시절에는 일가정이 분리되어 있었기에 소비 스타일이 크게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은퇴 후 24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지출 하나하나가 상대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소비관이 다를 경우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공동지출 vs 개인지출 구분이 핵심입니다. 월 300만원 수입 중 200만원은 공동생활비 계좌에 이체 공과금, 식비, 건강보험 등 나머지 5만 100만원은 각자 자율지출 계좌로 사용. 이런 구조를 갖추면 왜 그걸 샀냐는 감정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지원 문제, 은퇴 자산의 잠식 요인.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은퇴 가구의 약 60%가 은퇴 후에도 자녀 경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 지원의 기준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세워야 합니다. 자녀 결혼 자금 최대 자산의 1015% 이내. 손주 양육 지원 월 고정 생활비 내에서만 지원. 금융 증여 시 반드시 생활비 유지 가능성을 우선 검토. 특히 긴급한 상황을 대비한 비상예비금 생활비 612개월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생활비 갈등의 감정화는 결국 대화 부족. 부부가 돈 문제로 싸우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돈을 인식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소비 내역을 서로 모르거나 묻지 못해 쌓인 감정이 핵심 문제로 드러납니다. 전문가 조언. 월 1회 생활비 회의 실시. 지난달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달 예산을 설정. 누가 더 많이 썼는가 보다 어디서 계획보다 넘었는가에 초점. 지출 계획표 시각화. 엑셀, 가계부 앱, 수기 노트 등으로 시각화하면 감정적 대응이 줄고 논리적 대화가 가능합니다. 건강 관련 지출, 손주 관련 지출, 경조사비 등 항목별로 나누기. 결론 갈등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식의 문제. 생활비 전쟁은 단순히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서로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전문가로서 권하는 핵심은 다음 3가지입니다. 은퇴 직후 가계 재설계를 반드시 하라. 공동개인 계좌 분리로 감정의 충돌을 줄여라. 소득 감소에 맞는 지출 한도를 수치로 설정하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돈이 아닌 대화로 설계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마치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고백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황금기로 꿈꾸며 살아가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나날로 바뀌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족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자신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어려움을 겪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문 은퇴 후 고통을 피하는 법. 1. 사례 1 월급이 끊기자 모든 게 멈췄다. 박 씨는 60세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월급이 끊기자 경제적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자녀들의 학비 부담까지 겹치며 그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일하는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에 익숙했지만 은퇴 후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의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지 몰랐다며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재정적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회사 밖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대안적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사례 이 가족이 떠났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모든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족들은 김 씨와 보내는 시간이 부담스럽다며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가 자신이 은퇴 후에도
권위적인 가장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김 씨는 결국 가족들에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소통 방식을 바꾸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동등한 파트너십과 개방적인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3. 사례 3.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었다. 최 씨는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반복되는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점점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없었고 자신과 소통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상담을 통해 지역 사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농사 모임부터 독서회까지 그는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은퇴 후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대부분 준비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버려진 삶, 다시 빛을 찾는 방법. 은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기대와 달리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축복의 시작으로 여기지만 잘못된 준비와 대처가 동반되면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세 가지 원칙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 은퇴 후에도 수입원은 필수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수입의 단절입니다. 평생 월급에 의존해왔던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소득의 감소는 심리적 불안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사례: 대기업 임원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매달 수천만 원의 수입을 벌며 경제적 안정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월급이 끊기자 예상했던 연금이 생각보다 부족했고 매달 고정 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그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무력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부터 다양한 수입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소득 작게는 한두 채의 부동산 투자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십시오. 자격증 활용. 자격증을 취득해 은퇴 후에도 활용 가능한 분야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소한 창업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2. 관계의 재정립. 가족과의 균형 잡힌 관계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이것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권위적 태도로 소외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과거 회사에서의 권위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지시하듯 대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은 점점 김 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점점 혼자가 되는 기분이 들었다며 깊은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역할 재설정. 은퇴 후에는 가족 내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전의 가장 역할에서 벗어나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의사소통 강화,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대화법을 연습하십시오. 독립성 유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연결, 고립을 방지하고 활력을 찾는 방법. 은퇴 후 고립감은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면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쉽습니다. 사례, 고립에서 벗어난 최 씨의 이야기. 최 씨는 은퇴 후 시골로 이사하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매일 반복되는 고독과 정서적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의 농업 모임에 참여하며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활동이었지만 그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커뮤니티 참여,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취미 모임,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 등 자신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활동에 도전하십시오.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다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은퇴 후 삶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라는 세 가지 축은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